네, 안녕하세요. 법인영어 마스터과정 사전학습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사전학습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법인 대표가 왜 연대보증을 선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연대보증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보증하고 연대보증.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앞에 이제 연대라는 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과 연대보증을 좀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자한테 뭐 주로 이제 은행이죠.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있고요. 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채무자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요.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이게 주채무자의 신용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보증인을 세우게 되죠. 보증인을. 이 보증인을 세우라고 채권자가 요구를 하게 되고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를 대신 상환해달라, 대신 갚아라 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증인을 세워놓는 거고요. 우리가 민법에 보면 보증인은 이렇게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의무를 지는 반면에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제 한자를 보시면 최고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독촉해봐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장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독촉해봐라. 검색은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최고 좀 독촉하고 뭘 검색해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에 검색을 해봐라 라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채무자에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력이 있는데 갚고 있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주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 찾아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라고 먼저 증명하고 채무자한테 달라고 얘기해라. 상환하라고 얘기하라. 라고 먼저 갔다 오라고 항변하는 권리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채무자가 여력이 없다,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갚아주겠지만 내가 보기에 주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숨겨놓은 것도 있고 갚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라. 이런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인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증 관계에서 최고 검색이 항변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일반 보증과 다른 게 이 최고 검색의 항변권에서 일반 보증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대보증은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채무자한테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채무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청구를 먼저 해라.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갚겠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돼서 막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돼서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야, 네가 먼저 갚아. 네가 여력이 되니까 네가 갚아라고 하면 보증인은 거기 한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연대보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최고 검색의 형량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먼저 사전에 알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법인 대출에 있어서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삽니다. 누가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삽니다. 그래서 법인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뭐 이거는 저희 좀 양면성 같은 게 좀 있어요. 양면성 같은 게 어떤 양면성이 있는가 하면 이 연대보증을 섬으로 해서 사실은 대표이사가 지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인가 하면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대표이사가
한테 갑자기 이제 불의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출 상환의 리스크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이게 상속이 돼서 가족한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요런 이제 안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리스크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왜 연대보증을 서느냐? 자금 조달의 용이함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설법인이, 제가 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법인을 세워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회사가 실적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에는 좀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합니다. 회사가 대신 못 갚을 때는 내가 대신 상환을 하겠다는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그 대표이사의 자력을 보고 법인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대출을 받을 때 이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의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혹시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나한테, 대표이사 본인한테 신변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출 상환의 리스크가 가족에게 전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인 대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의 연대보증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대보증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서 이 연대보증 제도는 점차 폐지를 해가는 그런 제도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2월이죠. 제3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제3자 연대보증 제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죠. 은행이 있는데 제3자가, 뭐 대표이사도 제3자죠. 예를 들어서 재무 담당 이사입니다. 재무 담당 이사예요. 그럼 은행이 회사에 대출을 내주는데 재무 담당 이사가 여기 가서 연대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렇게 서는 거죠. 근데 이 재무 담당 이사는 사실은 뭐예요?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예? 월급쟁이인데 회사에 대출 받는데 재무 담당 이사가 가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돼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 담당 이사 완전히 쪽박차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2012년 2월 달에 제3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2014년 1월 달에는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2018년 4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혁신적인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공공기관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폐지가 됐어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내줄 때, 신규 대출을 내줄 때 연대보증을 쓰지 않겠다, 대표이사. 그리고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돼서 시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는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 거냐? 금융기관 대출을 할 때. 금융기관. 금융기관 대출할 때, 심지어 대법제까지 이게 확대가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할 때 이제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제 연대보증 상황은, 우리가 개인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예전에 했던 거는 진행이 됩니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단 개인 간, 사인 간의 연대보증은 허용이 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단 기업 대출은요. 기업 대출은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대출 및 보증 시 연대보증이 폐지가 됐고요. 단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대출 있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 정책은 은행권 대출까지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하겠다라는 정책을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보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폐해가 있어서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보증력이 없는, 신용이 떨어지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끊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자금을 이제
가져오는 자금 대출의 용이성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자금 경색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의 이제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처음 공공기관 대출이 대출 금지, 연대보증이 금지가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2019년 이럴 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연대보증 폐지로 갔는데 신보기부에서는 심사를 오히려 강화하더라.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강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연대보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기업에서 떼이는 돈을 대표이사한테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출을 내주는데 오롯이 어디에서만 회수를 할 수 있는가? 기업에서만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업 대출을 나갈 때 기업 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당연히 더 강화시키겠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규 보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 자금 경색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문제들, 연대보증을 폐지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는 얘기고요. 이제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대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이 허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최대 주주 또는 지분 30% 이상 대주주, 가점주주 이사, 배우자, 사촌 이내 친인척 보유 지분 합산 30% 이상의 보유 주주,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연대보증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대보증을 서겠습니까? 예, 고용임원이 아니라고 하면 주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증은 점차적으로 폐지가 됐고 완화시키려고 정책의 방향이 가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연대보증의 끈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리스크 전이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경매 나온 물건들을 보면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조그만 공장이에요. 조그만 공장인데, 공장이 감정가가 이제 13억짜리 감정가가 나왔어요.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매각이 얼마에 매각이 됐는가 하면 9억 1,500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충 보면 한 70%?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매각이 됐네요. 대체로 이제 공장 건물이 나오면 매각이 되는 게 한 60에서 80% 사이, 요 사이에서 매각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가 13억이라고 하면 13억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시장가 대비해서 낮은 가치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 나왔구나, 경매 나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장 건물 같은 게 경매 나올 때 같이 딸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딸려서 나오는가 하면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같이 딸려서 나왔어요.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의 아파트가 딸려서 나왔는데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해서 감정가를 초과해서 이제 낙찰이 됐죠.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건 관계를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상속이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 건이었어요. 그래서 집 날렸죠. 공장 날렸죠. 뭐 때문에? 연대보증 때문에, 은행 대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 되는데,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남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부채 총액이 부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부채 총액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22억 2천만 원이 부채 총액이었어요. 근데 공장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9억 1,500에 팔렸고요. 아파트가 4억 7,700에 팔렸습니다. 그럼 총 채무 변제액이 얼마인가 하면 13억 9천만 원 채무 변제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22억 2천에서 13억 9천 차액 8억 2,700에 대해서는 이거는
채무로 남아있는 거예요. 못 갚고 남아있는 거죠. 이 채무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족들한테 있죠.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이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이. 근데 유가족이, 제 이 건에 대해서 유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자녀 3명. 나이를 보니까 배우자는 43세, 자녀 12살, 10살, 8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에, 법률 지분에 맞게 나눠서 부채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경매, 공장 건물 경매 넘어가고 아파트 경매 넘어가고도 이 금액이 상속인들한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법인 대표님들께서 연대보증을 서신 상태에서, 연대보증을 서실 때 이런 상황,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을 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거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대표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신 상태에서, 은행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이 돌아오고, 채무를 상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연대보증을 선 거고,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가족들한테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해줄 거냐. 우리 직업이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하시는 직업이 이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해지 방법을. 그럼 이런 연대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현실적으로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연대보증을 서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해지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리스크 해지 방법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함께 좀 해봅시다. 본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법인 대출을 받을 때 법인 대표는 왜 연대보증을 서시는지 7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이 뭔지조차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